안녕하세요. 조용한 이야기의 시간, 이름 없이 다시 피어난 날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사랑에게,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했던 한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지워진 삶 속에서 긴 침묵과 배신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친 바닷가 마을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삶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그녀처럼 상처받고 잊히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삶이 멈춰 서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눌린 듯 답답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또렷했죠.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소리는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삶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은성. 루미아 그룹의 창립자이자 한때 강남의 여왕이라 불렸던 여자입니다. 올해 54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금 사람들은 내가 거의 죽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도대체 왜 건강한 사람이 죽은 척을 하냐고요. 하지만 이 선택은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남편 민재현. 나보다 8살 어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맑고 진심이었죠. 그 눈빛 하나에 나는 마음을 열었고 회사의 일부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함께한 7년,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따져보는 계산기의 눈이었죠.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핑계 회의 중 누군가에게 몰래 보내는 메시지 병문안을 와서도 10분이면 나가버리는 무표정한 얼굴.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날 밤, 나는 조용히 내 비서 유민에게 말했습니다. 나 죽은 척할 거야. 미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년간 내 곁을 지켜온 그녀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나는 췌장 수술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회복도 빠른 편이었지만 병원 측에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상태는 위중하며 의식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병원장과 주치의 간병인까지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눈은 감고 귀는 열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재현은 감정 연기를 꽤 잘 해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여보, 제발 일어나줘.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자기야, 간병인 아줌마, 오늘은 안 계시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정세롬, 디자이너로 위장해 회사에 출입하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이미 몇 번이나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커피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 서류 언제 정리돼? 이제 회장님도 상태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간병인 혜원이 조용히 내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녹음 완료됐습니다. 어제 대화 전부 담겨 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연극. 그 천막이 오르려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재현은 점점 병문안 횟수를 줄이며 회사 비서 민하와의 대화를 통해 이사회 준비, 경영권 이양 같은 단어를 슬쩍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 귀가 내 존재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숨을 죽인 채 그 누구보다도 숨을 깊이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원이 내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병원 외 회의실에서 찍힌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죠. 거기서 민재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 여잔 다시는 못 일어나. 경영권도 이름도 다 내 거야.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말투.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 반드시 내가 끝을 낸다고. 이제 나는 다시 숨을 쉽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대는 그들이 가장 방심할 그날, 그 장소에서 정확히 그리고 단호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눌린 듯 답답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또렷했죠.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소리는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삶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은성. 루미아 그룹의 창립자이자 한때 강남의 여왕이라 불렸던 여자입니다. 올해 54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금 사람들은 내가 거의 죽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도대체 왜 건강한 사람이 죽은 척을 하냐고요. 하지만 이 선택은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남편 민재현. 나보다 8살 어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맑고 진심이었죠. 그 눈빛 하나에 나는 마음을 열었고 회사의 일부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함께한 7년.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따져보는 계산기의 눈이었죠.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핑계 회의 중 누군가에게 몰래 보내는 메시지 병문안을 와서도 10분이면 나가버리는 무표정한 얼굴.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날 밤 나는 조용히 내 비서 유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죽은 척 할 거야. 미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년간 내 곁을 지켜온 그녀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나는 췌장 수술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회복도 빠른 편이었지만 병원 측에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상태는 위중하며 의식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병원장과 주치의, 간병인까지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눈은 감고 귀는 열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재현은 감정 연기를 꽤 잘 해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여보, 제발 일어나줘.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자기야, 간병인 아줌마, 오늘은 안 계시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정세롬. 디자이너로 위장해 회사에 출입하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이미 몇 번이나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커피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 서류 언제 정리돼? 이제 회장님도 상태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간병인 혜원이 조용히 내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녹음 완료됐습니다. 어제 대화 전부 담겨 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연극. 그 천막이 오르려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재현은 점점 병문안 횟수를 줄이며 회사 비서 민하와의 대화를 통해 이사회 준비, 경영권 이양 같은 단어를 슬쩍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 귀가 내 존재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숨을 죽인 채 그 누구보다도 숨을 깊이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원이 내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병원 외 회의실에서 찍힌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죠. 거기서 민재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 여잔 다시는 못 일어나. 경영권도 이름도 다 내 거야.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말투.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 반드시 내가 끝을 낸다고. 이제 나는 다시 숨을 쉽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대는 그들이 가장 방심할 그날, 그 장소에서 정확히 그리고 단호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가끔은 말이 없는 시간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그것이 내가 택한 방식입니다. 비밀 회복실에서의 첫 일주일.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모니터 속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쉽게 내 자리를 지우려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재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루미아 그룹 이사회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말끝마다 나를 언급했지만 그 말은 모두 과거형이었습니다. 초에 회장님도 원래 이 결정을 지지하셨죠. 회장님 뜻을 이어받는 게 제 책임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 그보다 잔인한 건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고 그 누구보다 강하게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하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 쪽에 슬슬 회장 유언장 영상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상, 내가 일부러 남긴 조작된 작별 영상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은 나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영상 속의 나. 남은 시간은 조용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 재현 씨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 영상은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진짜처럼 믿기에는 충분했죠. 그 영상이 퍼지자마자 민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정세롬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여자는 다시는 못 돌아와. 경영권도 이름도 다 내 거야. 그 음성, 그 확신, 그 말투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루미아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재현은 이사회 임시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섰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루미아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 최은성 회장의 뜻을 이어 회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존재감은 단번에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 선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고개가 돌아갔고 민재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민재현 씨는 제 허락 없이 회사를 장악하려 했고 유언장을 조작했으며 내연녀와 함께 자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휠체어를 탄 채 조용히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선글라스를 내렸습니다.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카메라 셔터 소리. 최은성 회장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건 연극이었습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민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복수는 끝났지만 내 삶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했고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지분의 일부는 청년 창업 지원 재단에, 나머지는 의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아 그룹의 경영은 내가 아닌 새로운 이사회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회사 명단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만 그게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누구의 이름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어떤 때보다 숨쉬기 편안한 곳. 나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걷고 오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이면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계속됩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나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파란 하늘, 느릿하게 흘러가는 구름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숨 쉬는 나. 서울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늘 회의 보고서, 계약서 사이에 묻혀 나는 누구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왔던 나.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강릉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서울에서 왔어요. 말투가 좀 다르시네. 처음엔 경계도 있었지만 며칠 지나자 동네 어르신들은 나에게 수육과 김치를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을 차며 웃음을 나눴다. 그 평범하고 순한 일상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나를 회복해 갔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역할도, 직함도, 책임도 내려놓은 채로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다. 책 냄새 오래된 나무 선반 낡았지만 정감 있는 가죽 소파. 그곳의 관장이자 유일한 직원은 50대 후반의 여성 이름은 김연숙이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책 좋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장을 정리하고 가끔은 글을 써서 벽면에 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작지만 소중하게 흘러갔다. 어느 오후 한 아이가 도서관에 들어오며 나를 보더니 말했다. 이모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이 동네 이모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을 펼쳤다. 그 모습이 마치 내 과거를 조용히 덮어주는 듯 했다. 나는 다시 책에 집중했다. 지금은 이 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일기장을 펼쳐 하루를 기록했다. 그리고 가끔 지나간 날들을 되짚어 보기도 했다. 회장으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그리고 환자, 피해자, 생존자였던 나. 그 모든 이름을 지나 지금의 나는 단지 나였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남고 싶었을까? 그리고 대답이 떠올랐다.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 회사도 명예도 복수도 아니었다. 결국엔 내 안에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김연숙 관장이 내게 말을 걸었다. 은성 씨, 혹시 강연해 보실 생각 없어요? 나는 놀라며 되물었다. 제가요, 네, 여기 주민센터에서요. 삶의 전환점이 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회복의 한 방법일 수 있었다. 강연 당일 작은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은성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과거를 모두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슬픔과 선택,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숨쉬게 되었는지는 정직하게 전했다. 어느 순간 청중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또 한 번 나를 회복한 것이다. 그날 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 바다는 잔잔했고 공기는 서늘했다. 괜찮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은성씨, 이쪽으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김연숙 관장의 부름에 나는 책 정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나도 이곳 도서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가끔은 어르신들과 함께 옛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다. 서울에서의 나는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했고 모든 걸 책임지고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게 꽤 괜찮았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는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옷이 조금 해지고 볼에는 옅은 멍자국이 있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호준이요. 호준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책상 한 구석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작은 그림책을 펼쳤다. 이거 읽어줄까? 처음엔 고개를 숙였던 아이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책 속 그림을 바라보며 마침내 작게 웃음을 보였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나도 어릴 적엔 누군가의 한마디에 위로받던 시절이 있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손길, 어머니의 조용한 응원,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품. 그 기억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그때는 몰랐다. 이제 알겠다. 작은 이름 하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는지. 며칠 뒤 호주는 다시 도서관에 왔다. 이번엔 상처가 조금 옅어졌고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다. 호주는 망설이다가 엄마는 어디 있을까? 라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뻐근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호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갠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 일지를 쓰며 생각했다. 이름 없는 삶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름이 있어야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다.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며 웃음이 가득했다. 김연숙 관장은 나에게 말했다. 은성씨, 오늘 사회 좀 봐주실래요? 제가요, 이젠 다들 은성씨를 알아요.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마을에 뿌리 내렸다는 뜻이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최은성입니다. 순간 군중 속에서 작은 박수가 들려왔다. 그 중엔 호준도 있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주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존재 확인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였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해변으로 모였다. 나는 호준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선생님, 이름 멋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의 이름도 멋지단다. 호준아. 호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이름 없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점점 서늘해졌고 마을 아이들은 긴팔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곳에 온 지도 벌써 8개월.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는 이웃들,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 마을. 모든 것이 고맙고 이젠 익숙해졌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정 정장, 단정한 머리 도시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이었다. 혹시 최은성님 맞으신가요?
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강지훈, JH그룹 감사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다. 저는 과거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은성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서류와 음성 기록이 있어서요. 그게 은성님께 전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은성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때론 그것이 짐이 되었을 거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정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랑과 분노를 동시에 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버지였다. 나는 녹음을 듣는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녹음이 끝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에요. 회사 지분의 일부와 개인 재산 일부를 은성님에게 남기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지훈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지훈이 준 봉투를 열지 못했다. 밤이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봉투를 바라만 보았다. 그 속에는 내 과거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상처들이 들어있는 듯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그 봉투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그곳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서류 위에는 아버지의 송글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네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내 딸 최은성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는 그 한마디를 기다려왔던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왜 지금에서야 이런 걸 남긴 거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말년에 회장님은 많이 바뀌셨어요. 은성님의 기사를 몰래 모으고 계셨고 도서관 활동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내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바다를 보았다. 달빛 아래 출렁이는 파도처럼 내 감정도 잔잔히 흔들렸다. 이름을 되찾은 이후 그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초해은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이나 책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이름,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이름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서관 창밖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거리에선 첫눈을 기다리는 설렘이 감돌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천천히 되짚었다. 도시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나. 그리고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지금의 나. 하윤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모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잃고도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고요. 처음엔 망설였다. 조용한 삶이 이제 익숙해졌고 마을의 햇살과 바람 속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처럼 이름을 잃은 사람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 몰랐다.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기로. 강연 당일 나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최은성, 너 잘 살아냈다.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나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성입니다. 오래전 제 이름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후계자로 살아야 했고, 결국 저는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저는 이름 없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결국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 저를 다시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내 눈도 서서히 젖어들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제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어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서울 일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나는 편지를 한 장 꺼냈다. 지훈이 다시 보내온 편지였다. 그 안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며칠 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내 이름을 써보는 시간을 열었다. 얘들아, 각자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야. 그건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색연필로 써 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썼다. 최은성. 작고 단단한 글씨. 그 글씨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대리인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이 거세졌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작은 집의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이 내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는 듯 했다. 은성아, 잘 살아가고 있니?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응,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나는 웃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다시 태어난 이름, 다시 피어난 삶, 그리고 다시 나를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도 소중했다.